네, 주식에는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존재하죠. 그중 하나가 주가지수를 따라서 수익을 내는 ELS 상품입니다. 이런 ELS 상품 가운데 홍콩 항생지수와 연계한 상품이 시한폭탄이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항상 H지수 하락으로 수조 원대 손실 위험이 예상되자 금융감독원이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황 박사님이 이런 프로에 출연하시는 좋은 징후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 상황이 그렇죠. 오고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보통 그러니까요.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금감원이 홍콩 H지수 바탕으로 했던 이 주가 연계 증권이죠. 네네. 에퀴티 링크드 시큐리티니까. 네. 요거 이제 팔아온 금융사들에 대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점검한다는 건데요. 요거 ELS 상품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ELS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을 해보신 상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또는 주가 지수의 이제 가격 수익률에 연계돼서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자면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 또는 이제 S&P 500 지수 또는 요즘 막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던 홍콩 항생 지수 이런 이제 주가 지수의 수익률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예를 들면 4% 또는 4.5% 확정적인 수익률로 이제 이 수익이 지급되는 그런 방식의 주가 지수에 연동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홍콩 ELS가 출시된 게 2021년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상품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3년 만기 상품이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규모가 돌아오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규모 자체는 상당히 이제 많이 팔려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대 시중은행에서 팔려 나간 홍콩 H 지수 이에 관련 연동된 그 ELS의 규모를 살펴보면 지금 14조 8천억 원 정도가 지금 통계로 잡히고 있거든요. 거의 15조 원 정도의 상품이 여기에 이제 팔려 나갔다. 특히 이 중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보통 이제 3년짜리 만기로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행이 됐었고요. 이게 2024년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금액이 약 8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예. 문제는 여기서 만기가 돌아왔을 때 확정되어 있던 예정되어 있던 수익률로 상환이 된다 그러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실 만족스러운 거고요. 그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홍콩 H 지수가 2021년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2021년에 홍콩 H 지수가 1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게 6,000포인트를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지금 5,800포인트까지 예. 떨어져 있거든요. 12,000포인트에서 5,8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무려 50%가 넘는 수익률 하락이 3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여기에 특히 2021년 상반기에 ELS에 가입을 하셨던 특히 홍콩 H 지수를 기본으로 해서 ELS에 가입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런 얘기 꼭 한 3년 내지 5년 주기로 듣는다. ELS라는 얘기를. 네네네. 사실 ELS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예.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했었고요. 그때도 사실 홍콩 H 지수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홍콩 H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당분간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홍콩 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에 대거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불과 8개월 만에 4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손실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고 아마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물론 그때는 다시 홍콩 지수가 급등하면서 극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약간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상반기 동안 홍콩 H 지수가 지난번과 같이 그런 극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2015년과 같은 그런 극적인 반등 가능성보다는 현재와 같이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 더더군다나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갈등, 경제 분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중국 기업들이 쉽사리 그러한 실적 회복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라고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H지수의 극적인 반등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수준 내에서 다소간 등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현재는 더 많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관련된 ELS 상품에 대한 투자로부터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요. 지금 요것도 관련 기사들을 갖다가 또 뉴스를 접하시면서 또 이제 섬찟한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그때 키코 사태 벌어졌을 때 이 키코가 뭐지 하면서 그때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녹인, 녹아웃, 낙인, 나가웃. 네네. 그래서 낙인에서 KI, 나가웃에서 KO, 키코 뭐 이랬는데 지금 여기도 ELS에도 지금 낙인형이 많아서 우려가 크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요. 이걸 좀 풀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파생 상품 전문 용어라서 그러니까, 일반 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녹인이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특정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손실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네.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주가 지수보다 만약에 50% 이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 보통은 낙인이 시작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는 손실 발생 위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최초 지수 대비 40% 또는 50% 이상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이때부터 보통 이제 낙인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기서 중요한 게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한 번이라도 그 밑으로 가면 있고 한 번이라도예요. 보통은 한 번이라도 그 50% 예를 들어 50%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네. 한 번이라도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한 번도 그 50% 또는 4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 확정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수익률대로 3년 후에 지급을 받으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수익률을 제공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기 시에 얼마 정도의 주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기초자산 그 지수 등락률 자체가 ELS 상품 수익률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홍콩 그 H 지수, 항생 지수인데 그 판매 당시 그러니까 3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2021년 1월 같은 기준으로 보면 홍콩 항생지수가 12,00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홍콩 H지수가 하락세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게 5,6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무려 50%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죠. 이게 좀 특이한 것이 2021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많이 떨어져 봐야 한 20% 정도 떨어지거나 또는 10% 내외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식 시장들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6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는 굉장히 대규모 투자 그 수익률 하락이 발생한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홍콩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ELS 상품이 굉장히 대규모로 팔려 나갔다는 데 있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10%, 20% 정도의 손실이 아니라 보통은 40%에서 50% 정도의 손실로 확정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럼 이제 확률적인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40%에서 50% 정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손실률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가입을 하셨으면 사실 이때가 정점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홍콩 지수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2021년 1월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최대 50%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2015년 케이스는 그 이후에 이제 홍콩 지수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반등을 해서 사실 크게 피해가 나지는 않았죠. 큰 피해가 없었는데 만약 이게 뭐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현 레벨에서 크게 반등이 없다. 그렇다면 얼추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24년 내년 상반기 네.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8조 4천억 원 정도, 8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은 최대 손실이 날 가능성은 5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최대치인 거고요. 모든 금액들 8조 4천억이 모두 50% 정도의 손실이 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손실률로 보면 최대는 50%지만 평균적인 손실률로 보면 30%에서 40% 사이 정도가 평균적인 손실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40% 정도를 가정을 해본다면 8조 4천억에 대한 40%인 거니까 약 3조 2천억에서 3조 5천억 사이 정도, 이 정도가 아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만약에 홍콩 H 지수가 제대로 반등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계속 머무르는 형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약 3조 2천억에서 3조 5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녹인형, 노녹인형 중에 녹인형이 더 많고 저게 아마 녹인형이 그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녹인형들이 그러니까 노녹인형들보다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합니다. 설정하죠. 안정성이 사실 노녹인형이 안정성이 조금 더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조금 살짝 뭐 크게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더 안정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녹인형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녹인형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노녹인형보다는 녹인형이 훨씬 더 많이 팔려 나갔다는 데 있죠. 약 3,000개가 넘는 상품들이 녹인형으로 팔려 나갔고요. 1,300개 정도가 노녹인형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위험성이 더 컸던 녹인형 상품들이 더 많이 팔려 나갔고요. 2배 정도 지금 더 많이 팔려 나갔고요. 이것이 결국은 더 큰 투자 손실로 연결된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 항상 하이 리턴만 생각하지만 하이 리턴 앞에 늘 붙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녹인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녹인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H지수가 대규모로 하락한 상태에서는 노녹인형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손실의 규모가 녹인형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네, 이게 해당 상품 원금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때 이제 가정을 해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권가에서는 홍콩 항생지수 H지수가 내년에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주요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들은 내년도에 올해와 비슷하거나 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 상황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내년에 중국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가라는 것이 결국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지표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 홍콩 H지수가 현재의 상황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비슷하거나 오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뭐 항상 무슨 뭐 광고에서도 그렇고 무슨 상품을 팔기 전에는 또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약관도 보여주고 합니다만 그리고 뭐 사인도 여러 번 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하고 이해하셨죠 하고 사인은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 어려워요. 자체가. 예. 특히나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파생 상품들, 일반적인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파생 상품들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는 채권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요. 일부를 파생 상품을 통해서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난 수익을 합쳐서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인 분들께서는 사실 설명을 드려도 과연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에 대한 상품 설명을 드렸을 때 물론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예를 들자면 고령자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금융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관심이 이렇게 높지가 않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그 상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설명했다 그리고 투자자가 답변도 했다라는 게 그 입장일 것 같고 그럼 이럴 때는 아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혹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중도 해지를 하는 게 나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물론 이제 은행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들어오면서 예. 판매 회사들이 그 이제 가입자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판매 채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정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은 거의 대부분 다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우리는 이러한 법적인 책임들을 항상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이 불안전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피해들을 보상받을 가능성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형식적으로 봤을 때 사인 다 하시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설명을 다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갖추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입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고 볼 여지들이 있느냐,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설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고령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요건들은 충분히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자의 그런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혹은 그 직업적인 특성, 경험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을 것이냐에 다시 말해서 그 경제적인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